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언더스탠입니다. 언더스탠딩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자신감 있으십니까? 네, 오늘도 재밌는 걸 준비했기 때문이겠죠? 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네, 잘 나가는 민족이었는데 네, 하여튼 뭐 막판에 좀 옆 나라한테 자꾸 침범받고 예, 고생하고 했던 게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잠깐 그냥 한 1, 200년 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살다가 그렇게 된 거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조총이 뭐라고? 그거 좀 빨리빨리, 그거 좀 빨리빨리 대포도 빨리 수입해오고 했었어야 그게.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다른 나라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 게 나라 사랑이고 애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신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외신을 또 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거 해야지.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사회 분업은 그래서 그런 건 어예진 소장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우리는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자. 이게 저희의 합의 사항이고요. 국가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그렇습니다. 일이군요.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니. 예. 네. 21세기의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아무튼 그래서 예. 오늘 어예진 소장님을 오늘은 어예진 소장님 시간이 막 짧다 그래가지고 음. 오늘 스페셜로 그냥 풀로 앞뒤로 다 치우고 네. 어예진 소장님 시간으로만 저녁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어예진 디너쇼 잠시 네.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로 모셔보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열사 어서 오십시오.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네. 외신 사랑이 나라 사랑. 왜 이렇게 앞에를 화려하게 깔아주시나 했어요. 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디너쇼니까. 평소에 어예진 소장님 시간이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이만큼 했더니 네. 준비하시느라고 어제 2시간밖에 못 주무셨대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항의를 엄청 받다가 들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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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예. 또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이 보도한 중요한 이야기들 네. 중에 우리가 깜빡 또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좀 모아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뭐 이것저것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왔는데 일단 5시 언더스탠딩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24일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이 되자 1주년도 아니 1년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원래 아시죠? 이 전쟁이라는 게 푸틴의 계획은 3일 안에 끝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근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거의 뭐 승리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고 네.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너무 커서 러시아가 나중에 이런 같은 규모의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는 모르겠다 그렇군요. 하는 의견이 서방 국가 관리들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주요 외신들에서는 다 2월 24일이 1년이면 네. 다들 특집하겠어요. 다 특집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코노미스트거든요. 예. 반면에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다음 주에 발간된 매거진을 전쟁 1년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 지금 페이지 더 아래 스크롤도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특집 네, 분석. 특집에 들어갈 기사들이에요. 예. 근데 요 기사를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 특집 기사 중에 하나에는 조금 다른 의견이 저게 있는데 뭡니까 저게? 포탄인가? 포탄. 네. 사진이 거의 미사일이구나. 사진이 미사일, 진짜 멋있구나. 미사일이죠. 근데 와. 이게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긴 기사지만 이 나토군을 이끄는 장군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예. 러시아가 한 3년에서 5년 안에 육군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 같다. 러시아가 육군을 재건한다. 네, 지금 너무 완전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푸틴 대통령이건 그 사람의 후임자든지 전쟁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거라고 나토군들을 이끄는 장군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3년 5년이면 네, 그런 얘기가 이 기사에 들어 있어요. 당연하겠죠. 군대 갈 친구들 한 1년씩 잘할 테니까. 제대시키고 또 새로 입대시키고. 우리나라도 한 2년쯤 정도 태어난 남자애들 모여서 지금 60만 대군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인구 구조표를 보면 네.
18세에서 39세 정도가 뾰족 튀어나올 정도로 아, 가장 많구나. 많아요. 네, 굉장히 많구나, 많아요. 거기가. 네. 뭐 어쨌든 부럽네요. 사실 이런 전쟁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계속 음. 나오고 아마 24일을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예.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좀 마음이 지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1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늘 조금 다른 음. 시각에서 네. 주요 매체들이 분석한 내용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요거는 그간 1년간의 변화예요. 침략 전. 네, 여기가 작년 2월입니다. 그 네, 침략이 침공이 시작되기 있기 전에 전날 이런 우크라이나 지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침공인지 특수작전인지는 뭐 논란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침략, 침공 이렇게 부를 테니 네. 각자 입장에서 해석은 하기로 합시다. 네. 네. 예.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네, 여기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리고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우측 상단 요 지도를 보시면 예. 이 지도는 그로부터 한 달 뒤죠. 작년 3월.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네. 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 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이 통제를 하거나 장악을 했거나 핑크색이 러시아가 네. 파먹은 부분이군요. 네, 우위에 있던 지역을 표시한 지도가 이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은 네. 일본의 저 살색은 원래 평소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애매하게 네. 분쟁을 살짝 분쟁을 하고 있었던 있던 네. 러시아 군인들 막 드나들던 지역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3월 지도는 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략 한 25% 정도. 예. 그리고 여기 체크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좀 제한적으로 컨트롤하는 지역인데 이제 작년 10월로 갑니다. 10월로 가면 이제 9월 초부터 약간 전세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 10월 지도인데 이때 기억나세요? 저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가장 애정하는 그 다리를 폭파시키면서 푸틴이 막 부글부글 했던 그 사건 기억하세요? 네. 그 네. 다리가 저쪽 있는 거죠? 네, 그동안에, 여기 그동안에. 아마 예. 이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기점으로 서방 국가에서 무기도 많이 지원받고 하면서 이제 러시아 무기 저장고도 막 타격하고 예. 그러면서 좀 자국의 영토를 되찾기 시작할 때의 시기의 지도입니다. 지금 보라색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해서 네, 되찾은 수복한 땅인가 봐요. 네. 그리고 이건 올해 2월. 음. 올해 2월 이제 보라색이 음.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땅이잖아요. 예.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조금 전 거고. 네, 요게 좀 더 찾았군요. 네, 올해 2월. 많이 이긴다고 하더니 많이 되찾지는 못했네요. 네, 근데 이때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점령한 영토에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의 54%는 다시 되찾아왔대요. 예. 반은 다시 회복했고.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계좌 상황 같군요. 반 정도 회복했어요. 네. 저도 네. 그 이후로. 예. 요 크림반도로 가는데 뭐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다? 뭐 그런 거 말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예. 요런 지도가 하나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 요거는 좀 움직이는 그래프인데 유럽에 대한 그 가스 수출 시장을 결국에 푸틴이 스스로 망가뜨린 셈이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 그래프가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와. 이게 그건 파이프라인이에요. 뭡니까? 사용됐던 파이프라인. 유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는 파이프라인이 살색, 회색, 검정색 저기 그건 뭐예요? 뭡니까? 네, 제가 요거를 설명해 드려볼게요. 예. 예. 파랑색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노드스트림. 아. 요건 한 2개 라인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예. 독일 쪽으로 가던 파이프라인으로 네. 가던 그리고 가스. 검정색은 그 투르크 스트림, 뭐 터키 스트림 터키를 이렇게 거쳐서 하는데 유럽으로 가던 요거는 한 가스. 개 라인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이 요 회색. 우크라이나가 자꾸 통행료 달라고 했던 네, 그거. 요게 한 예. 3개 정도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핑크색은 야말 유럽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 거쳐서 독일로 뭐 가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가스관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훅 떨어졌거든요. 아하. 이게 아까 이 글 자막을 한번 더 볼까요? 자막을 보셨는지 전쟁 모르겠는데 발발 후에 러시아가 유럽에서 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50년에 걸쳐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가스 파이프라인을 50주 만에. 푸틴이 50주 만에 다 망가뜨렸다. 이걸 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아. 음.
네. 파이프 라인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고 아니죠. 그쪽으로 이제 거쳐서 가는. 공급되는 가스 양이 저렇게 줄었다는 거니까 네. 데스트로이는 아닌데 감정 실렸네요. 기자의 감정이. 뭐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니까. 네. 네, 그랬다는 거랑 요 그래프를 또 보시면 요거는 유럽으로 가는 네. 그 오일이에요. 크루드 오일 그 4주 평균 원유량인데 작년 1월 말에서 올해 1월까지 변합니다. 점점 네. 줄어들어서 근데 파란색이 북유럽 쪽 가는 거. 그다음에 흰색은 지중해 쪽으로 갔던 거. 예. 그다음 회색은 흑해 쪽인데 여기 지금 흑해는 남아 있죠. 이게- 그러네요. 흑해로 도는 건 큰 차이 없네요. 예전이나 이거는 지금이나. 흑해로 가는 거는 지금 유럽 연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불가리아가 좀 면제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너무 불가리아는 어렵다. 러시아 석이 없으면 뭐 갖다 쓸 데가 네. 없다면서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금수 조치 면제를 받은 국가여가지고 요게 조금 이게 불가리아로 보시면 돼요. 야. 네, 그래서 근데 요런 저거 줄어든 만큼 중국하고 인도는 그렇죠. 만큼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똑같네. 인도나 중국에서 다시 어. 유럽으로 정제한 거 수출하고. 네. 그런 그래프가 또 있었고요. 제가 지금 1년간의 변화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네. 예. 또 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자들 고생 많이 했네요. 전쟁 1주년이래잖아요. 특집판 만드느라고 아주. 예. 요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이 유럽일 거예요. 가스에 많이 의존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럽이 화석 연료를 놀라운 속도로 폐기한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쟁을 유럽이 겪으면서 예. 화석 연료를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폐기한 오히려 너무 잘 된 결과를 만든 지역이 됐다. 저 계기로 네. 원유나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다. 네. 그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유럽의 대응은 예. 뭐 군사 장비 뭐 수십억 뭐 지원해주고 뭐 유로 지원금 이런 게 아니라 러시아의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1년 만에 거의 대부분 없애버린 거다. 이게 최고의 대응이었다. 정말 이거는 전례 없는 에너지 전환 속도였다. 이렇게 이 기사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복 입기 옷 운동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하여튼 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네. 야, 온도를 낮춰. 샤워도 하루에 한 번만 해. 뭐. 근데 뭐 다시 그러고. 또 친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파이프는 있으니까. 뭐 그렇죠. 뭐 동네 슈퍼마켓 문 닫았다고 우리가 뭐 굶어 죽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네. 슈퍼마켓 문 열면 또 다시 또 아유 나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다닐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는 게 이 표였어요. 예. 근데 이 그래프가 뭘 말하냐면 사실은 뭐 1년 전만 해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가스, 석유, 석탄에 대해서 하루에 한 뭐 10억 달러씩 썼던 유럽이 지금은 그 금액의 일부만 쓰고 있다. 되게 small fraction of amount라고 뭐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유럽이 친환경 기술과 인프라에서 얻은 결과물들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영구적으로 끊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에 재생에너지 전환밖에 없다라고 쓰여 있긴 한데 전기 배터리, 태양광, 풍력 네. 저런 게 많이 늘었다. 풍력은 사실 큰 진척은 없었죠. 바람이 별로 안 불어가지고. 음.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그래. 비해서 한 35% 증가한. 늘었고. 네,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에너지 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내복도 있고 가스도 아껴 썼지만 네.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유럽인들이 그 주도한 결과래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작년 9월에 스페인의 가정집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거 덕분에 태양광 개발을 뭐 몇 년 앞당길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저거 러시아 전쟁 아니었어도 저런 그래프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래요? 보기엔. 그리고- 그냥 러시아 전쟁이라고 갖다 붙인 면이 있는데 특집 기사니까 기자들 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개 쓰라고 하면 왜 좀 쓸게 없어. 가속화됐을 수는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나 예. 네. 저게 꼭 전쟁 탓에 저렇게 늘어났다고 보기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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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way. 계속해요? 아닙니다. 네, 저도 뭐 그냥 괜히 아는 건 없고 한마디 덧붙이기를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의혹제기. 이 기사가 맞을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기사들을 아니, 뭐 물론이죠. 가져오는 당연히 거니까. 당연히. 네. 저도 그냥 블룸버그 기자가 네. 해야 할 특집은 있고 네. 숙제는 있는데 뭐 특별히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보고 싶은 가져온- 언론이 있으시면 네, 가져온- 직접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여러 아니에요? 개를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죄송해요. 알려드리는 거라서. 네. 네. 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터리, 이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도 추가를 했겠죠. 그래서 배터리 저장 장치 뭐 이런 게 뭐 98%가 증가했다. 근데 예. 이게 주택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봐봐요. 있고요. 채팅창에 우리 또 까칠한 JH님이 저하고 성격 비슷하신 분이죠. 예. 어, 왜요? 뭐라고 했는데요? 석유와 천연가스는 줄었다. 네. 근데 석탄 사용량이 엄청 늘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도 늘었지만 속탄도 같이 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겨울 난방을 어떻게 태양열로 했겠냐. 아,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네, 요거는 참고로 요거 하나만 뭐 더 보면 유럽행 러시아 가스관이 한 75%가 끊겼는데 그거를 이제 LNG가 메꾸고 있는. 수입해 와서 배로 실어 오는 가스로. 예. 뭐 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오겠죠. 네. 근데 제가 뭐 이런 게 정말 많이 의존했던 거를 많이 대체를 하고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기사에도 이 내용은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같은 경우에는 대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연료라서 많이 줄이지는 못했대요. 네. 그래서 뭐 블룸버그는 그래도 올해 유럽에서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는 전력은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한 43% 정도는 더 줄어들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도와주기도 날씨가 했고. 도와줬죠. 많이 생각보다 따뜻해서.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뭐 변화는 좀 있긴 있었네요. 그랬군요. 이 오늘 하여튼- 5시 들어보니까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엄청 길어질 수도 있다. 봄 대공습이 예고된다. 그러더군요. 러시아에서 다시 공격하는 걸로. 예. 요즘 슬슬 또 러시아가 반격하고 있대요. 슬슬 반격하고 있고 러시아에 요즘 그 전쟁을 총괄하는 장군이 바뀌었대요. 총사령관이. 근데 그동안 네. 푸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음. 3개월 하고 자르고 3개월 하고 자르고 아, 화난 거지 이제. 그동안 장군들을 장군들을 자꾸 자른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번에는 진짜 레전드 같은 아. 장군을 얹혔고 사람들이 이 장군을 썼다는 건 이제 진짜 최후의 카드를 쓴 거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이진우를 쓴 거지 이진우를. 그런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런 정도 훌륭한 장군 썼답니까? 네, 그렇답니다. 야, 아니 근데 그런 장군 있었으면 지금까지 왜 안 썼대요? 그게 미스터리죠. 야, 그래. 너무 아니, 만만하게 봤다가 드디어 이진우 카드를 썼다.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심각한 전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러시아가. 네. 그 카드까지 들고 오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를 화면으로 또 보시면요. 예. 요거는 또 이면에 있던 일들인데 제목을 보시면 뭐 그런 얘기예요. 러시아 여성들이 임산부가 아르헨티나로 원정 출산을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왜요?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러시아 임산부들이 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로 여행을 간다. 이게 관광을 가서 원정 출산을 출산? 하는.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실 원정 출산이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 다른 나라 가서 출산하는 걸 원정 출산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그 서구 국가들로부터 고립이 되면서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겼잖아요. 예. 함부로 다른 나라 못 가죠. 예전보다 더. 근데 아르헨티나가 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러시아하고 아르헨티나는 네. 근데 러시아에서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아, 이게 예. 엄마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지금 당장 낳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국적은 러시아가 되겠죠. 예. 근데 러시아 국민들은 러시아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언젠가 또 징집돼서 끌려갈 수 있지 않을까. 내 아들은 안 돼. 그런 생각까지. 그렇지. 내 아들은 안 돼. 그렇지. 아니 저는 이거 보고 네. 이상한 소리. 아니 러시아는 지금 전선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지. 러시아 본토는 지금 침공을 전혀 안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났지만 사실은 막 러시아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나라를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네. 군대 문제가 있었구나. 네. 군대 문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 징집할 수 있는 젊은 남성의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아빠들도 이제 원정 출산 따라갔다가 예. 그냥 여기 눌러 살까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고 아하. 그리고 언젠가는 내 아이가 군대에 끌려갈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라면 예. 이런 나라라면 언젠가 유혈 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기에게 내 아들은 살았으면 좋겠다. 러시아라는 국적을 물려주고 싶진 않다. 네. 야. 그런 마음이 일단 있었다는 게 이 기사의 분석에서 나온 얘기고. 뭐 우리나라 원정 출산하는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 그쵸? 그거 예. 비슷하네요. 한국 그리고- 국적 불편하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인에 대한 국경들이 좀 닫히기 시작했잖아요. 예. 괜히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받아주는데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시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라는 또 조바심이 생겼다는 게 갈 수 있는 곳 중에 추측하는? 거기서 나면 거기 시민권 나오는 나라.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대안이 허구많은 나라 중에 왜 아르헨티나냐? 아르헨티나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그걸 봤더니 러시아가 아닌 국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기회를 많이 줄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무슨 기회? 무슨 기회를 주지 했더니 아르헨티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네. 네. 유럽, 영국, 일본 포함해서 171개국을 갈 수 있대요. 비자 없이 단기 여행이 가능하대요. 근데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87개국가 정도밖에. 아르헨티나 여권이 차라리 낫다. 네. 뭐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러시아보다는 나아. 네, 지금 이전 기준으로 87개국이었고 지금 이제 전쟁이 난 상태니까 예.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자 발급 거의 안 해주려고 하고 아르헨티나도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아르헨티나 국적을 주나 봐요. 네, 바로 준다고 합니다. 속지주의. 그리고 플러스 외국인 부모여도 뭐 한 2년 안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아르헨티나에서 부모도.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네. 부모도 아르헨티나인이 된다. 네. 야. 근데 아르헨티나가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나라는 큰데 사는 사람들이 한 우리 지방 도시 한 그 웰컴이군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그냥 우리 여기에 눌러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의 뭐 공공 의료 서비스 이런 것도 뭐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도 기사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원래는 뭐 러시아인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원정 출산 선호 국가가 미국의 그 마이애미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한번 닫았죠. 예. 그리고 전쟁 나면서 아예 러시아는 못 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르헨티나가 차선책이 됐다. 야하. 근데 이게 원정 출산을 이제 주선해주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업체 그 비용 패키지가 있대요. 얼마 내면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 다 다리 놔주고 네. 브로커. 나는 몸만 가면 이제 아르헨티나인 네. 그 비용 비행기 표는 내가 내는 거고 브로커 비용이죠. 브로커 비용 소개비 그쵸. 뭐 다 뭐뭐 들어가냐면 병원 예약, 뭐 공항 픽업,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300만 원. 300만 원 너무 300만 싼 원?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실비는 내가 다 내는데 뭐 자기들 인건비 브로커만 브로커이면 300만 원, 300만 원 더 안 계십니까? 저는 한 1,000만 원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 너무 모르나? 아니 그거 뭐라고 자기 인건비인데 이게 최소 650만 원에서 최대 네. 2천만 원이래요. 봐요. 세상을 참 쉽게 사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와 예. 와, 여기 여러분들 1,000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세상에 얘기하시는데 그거 해주는데 네, 근데 뭐 위험 여기에는- 수당이 좀 있나 봐. 근데 이게 뭐 다 이제 패키지에 따라서 다른데 예. 뭐 개별 출산 스케줄을 잡아둔다든지 공항 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페인어 수업을 뭐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병원 예약, 숙박비 할인, 그다음 통역사 주선, 그다음에 뭐 서류 작업, 뭐 그거 시민권이나 그런 국적원들 그런 거. 네, 그런 거 아니면은 심지어 이런 것도 있대요. 아기 기념사진, 신생아 사진 촬영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른 기사였는데 영국 가디언에 나온 기사에 인터뷰한 그 아르헨티나 원정 출산한 네. 그 에이전시를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예. 올해 5월까지도 예약이 꽉 차 있대요. 올해 그 5월까지 그래. 네, 뭐 그리고 대기자 명단도 대기자가 있고.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가 얼마 안 해. 그뭐 그리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 원정 출산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대요. 네. 거기에 지금 한 3,000명 넘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어떤 병원이 애를 잘 봤더라. 그런 분유는 거. 어디서 사시면 됩니다. 그런 정보, 팁들을 공유하는 그런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섬뜩한 거는 지난 9월 이후 그 군사 동원 선언한 이후로
되게 많은 러시아인들이 더 속도를 내서 이렇게 원정 출산을 갔는데 이 사실을 푸틴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왜 이렇게 러시아한테 호의적이지? 라는 또 궁금증이 들어서 봤더니 이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는 하다고 해요. 19세기 말에 그 유대계 러시아인들이 대규모로 이주를 한 적이 있고 아르헨티나로? 네, 그리고 1991년에 그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 이주민들을 아르헨티나가 받은 이력이 있대요. 아하.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네.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요 기사를 보실까요? 이 이건 기사는 뭡니까? 원정 출산, 관광을 가장한 출산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가 단속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가 단속한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그 비행기 한 대가 있었는데 네. 그 한 대에서만 33명의 만삭 임산부가 타고 있었대요. 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이민국이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거를 이용하는 사업체와 임산부들을 조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해봐야 뭐 불법도 아니고. 그죠? 관광으로 들어오니까 임산부는 관광할 수 없나? 관광하다 그런데- 애가 그렇지. 나올 수도 있지. 그렇지. 돌아가는 티켓을 예매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자유여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 이민청이 한번 따져봤더니 네. 남미 국가 전체로 보면은 지난해에만 10,000명 넘게 러시아 임산부들이 들어왔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여권만 다 이게 국적만 취득하고 예.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니까 계속 눌러 살더라. 이민 아르헨티나에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 그냥 여권만 챙기더라. 아이를 낳고 러시아로 네. 돌아갔어요. 네. 네. 그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아, 국정만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이민청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죠. 관광객도 아니면서 정말 뻔뻔하다. 네.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10,000명 중에 7,000명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아기에 대해서 시민권을 신청한 그 담당해줬던 아르헨티나 변호사들, 네. 뭐 부모들 뭐 기소된 적도 있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윈도우 8님 출산 맛집이라고. 참. 네, 그리고 요 기사를 또 하나 더 보시면 예. 이 로이터에서 아르헨티나는 마피아 단체들이 출산 관광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브로커에 마피아가 연루되어 있다. 연루돼 있고. 이런 추측 기사, 뭐 조직적으로 개입해 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산업이네 산업. 들어와서 뭘 사람들을 자꾸 위분시키고 싶은데 국적만 그래서 국적은 쉽게 딸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국적만 주고 나가버리는 건 싫고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럼 몇 년 이상 거주해야만 국적을 주는 걸로 법을 바꾸면 되지 아르헨티나도. 뭐 속지주의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것. 어. 요즘 공부 좀 하시나 봅니다. 아니, 속지주의를 모르십니까? 오. 속지주의, 속인주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아닙니까? 그 안 대표님은 국적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어느 나라 국적할 거예요? 그거 꼭 물어보셔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정답은 나라 마음에 있잖아. 저는 너무 1번, 있긴 1번 미국, 네. 2번 아메리카, 3번 USA. 미국 좋긴 좋죠. 네. 네. 이프로님은 어디 국적을 갖고 싶으신데요? 네. 저는 그 뭐 까칠하고 글로벌리스트고 뭐 항상 네. 뭐 우리는 지구인입니다 그러지만 예.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아, 저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마치 한국을 미국을 사랑하지 더 좋아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말씀 하고 싶으셔서 지금 물어보신 예. 거죠? 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국민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내년이 총선입니다. 예. 네. 이런 소식들, 예.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변화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예. 거 알려드렸고요.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아르헨티나 보겠습니다. 잠깐 등장했고. 네. 아, 네. 별일이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군요. 네. 예. 저는 이번에는 이해는 어느 가요. 나라입니까? 네? 이해가 이해는 간다고요? 가요. 예, 그 아,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 네, 이해는 가요. 아 그렇지. 이왕이면 뭐 남편도 아니, 데려가. 나라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게 네. 나라가 뭐라고 그게 그걸 거기에 집착합니까?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참 안타까운 현실. 네. 저희 프로가 힘주어 외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힘들죠? 엄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요 기사는 뭐 중국이 더 이상 세계 공장이 아니다라고 교세라 사장이 그러더라라는 뉴스입니다. 그게 무슨 근데 이게 중국이- 무슨 특별한 뉴스라고 그러게요. 가져왔냐 어소장? 그것도 교세라가 어. 얘기했다는 게 또 그 무슨 교세라. 의미입니까? 네, 하신다면 좀 더 들어주세요. 예. 뭐 당연한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중국이 한때는 세계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인건비도 비싸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제재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다. 네. 그나마 중국인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면 몰라도 안 그런 건 중국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 교세라 사장이 이 뉴스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에게 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가 됐는데 네. 이게 이 교세라라는 회사가 주로 반도체 만드는- 칩 부품 만드는 일본 회사거든요. 예. 이게 교세라 제품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만들고요. 다양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뭐 일본의 삼성전자 같은 그런 회사예요. 예. 근데 반도체 기술도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회사로도 좀 알려져 있고 삼성은 거의 일본 기업이 키웠어요, 사실은. 뭐 서로 뭐 그냥 기분 나쁜 문제는 아닌데 진짜로. 네, 일본이 아니었으면 삼성 차도 이 처음에 정도는 뭐, 아니. 예. 뭐든지 다 일본에서 우리가 반도체도 가져온 뭐.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회사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제품보다는 회장님이 굉장히 유명해요. 교세라의 창업자. 교세라의 대표 상품은 회장님입니까? 보여요? 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인데 이나모리 아메바. 가즈오 예. 그래서 아메바 경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아메바 경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아메바 경영이 뭐냐면 뭐예요? 아메바. 이게 아메바처럼 원래 하나였다가 네. 뭐. 둘로 갈라지기도 유연하게 하고 해라. 뭐 다시 이런 뜻 합쳐지기도 아니겠습니까? 하고 네. 뭐 그러잖아요. 막 예. 뿅, 어. 뿅, 뭐 이러잖아요. 네. 이게 원생 동물인데 경영도 그렇게 하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프로 TV하고 언더스탠딩하고 같은 회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맞아. 다른 회사 갔다가 맞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메바네. 그러니까 3프로 TV가 유리할 것 같으면 같은 회사라고 하고 야 같은 회사인데 도와야지 언더스탠딩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지 어. 또 했다가 어. 또 뭐 3프로 TV는 돈 좀 벌고 우리는 적자라면 왜 너희는 뭐 이렇게 못하냐고 뭐 얹혀 살지 말라고 그러고 아주 치사합니다. 네. 그런 경영이 아메바 경영이군요. 네. 치사하네. 아메바. 어쨌든 같이 하기도 하면서 네. 따로 했다가 예. 뭐 그렇게 하는 경영을 추구하던 네. 경영자 그런 마음대로. 경영자인데 네. 이게 작년 8월에 돌아가셨어요. 예. 이 교세라라는 그 회사의 그 복사기 공장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2019년인가 옮겼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차량용 카메라 카메라 만드는 공장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옮겼어요. 다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네요. 네. 네. 어.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 일본으로 돌아온 것도 있어요. 예. 나가사키에 공장을 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일본으로 유턴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다시 돌아오는? 이게 그 이유는 TSMC 그 반도체 회사가 일본의 규슈 지방에 공장 새로 짓기로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다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규슈 지방에 약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 신입사원 채용 전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TSMC가 들어온 이후로. TSMC 네. 들어오니까 다 들어오는구나. 그렇지. 그렇겠네. 생태계가 막 형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요 얘기까지 하려고 제가 요 기사를 네. 뽑은 거예요. 예. 일본 규슈 지방에 요즘 졸업생들 몸값이 높다. 작년 봄에 있잖아요. 네. 그 신입사원 그 모집 요강이 그 TSMC 관계사 그 홈페이지에 있었거든요. 네. 그거 보니까 대졸 초임이 한 28만 엔, 석사를 하면 32만 엔, 네. 박사를 하면 36만 엔. 그러니까 36만 엔이면 우리 돈으로 한 350만 원. 예. 초임이. 근데 이 규슈 지방의 원래 대졸 초임 엔지니어 급여가 한 19만 엔, 20만 엔. 20만 엔이면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작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격차가 있으니까 예. 다들 입사하고 싶어서 아하.
네, 아주 와. 채용전, 쟁탈전, 신입사원 쟁탈전이 일본으로 제조업이 갈 줄이야. 치열하게 벌어지고 알겠습니다. 있다. 예. 1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네. 반가워하시네요, 소장님. 난 쉬고 싶다.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네. 우장춘 박사의 사위라는 설이 오. 채팅창에서 제기됐는데요. 잠깐 네. 쉬는 동안 제가 진위를 파악해 챗 보겠습니다. GPT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